138년이 넘는 코카콜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의 언어가 글로벌 패키지에 새겨졌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글이었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호텔에서 코카콜라는 한정판 코카콜라 제로 한류 출시를 알렸는데 이는 전 세계 36개국에서 동시에 판매될 예정이었습니다. K-팝과 팬덤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전 세계 K-팝 팬에게 바치기 위해 만든 제품이라는 그들의 설명은 한류의 세계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도전이 한국의 또 다른 혁신적인 도전과 맞물려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현장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석 연구원 길리언 허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수석 연구원 길리언 허튼입니다. MIT에서 로봇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10년째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죠. 자부심이 넘치는 직업이에요.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랬답니다. 11월 초의 차가운 보스턴 아침이었어요.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MIT 캠퍼스로 향하는 길.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 한켠을 짓눌렀습니다. 연구실이 있는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찰스강은 언제나처럼 잔잔했지만 곧 제 일상을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죠.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조교가 한국발 뉴스를 확인했는지 물었어요. 무심코 메일함을 열었고 그 순간 카이스트라는 글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답니다. 카이스트 사족보행 로봇, 마라톤 풀코스 도전장. 기사를 읽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42.19km를 달린다니요. 저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0년 넘게 도전했지만 결국 20km에서 포기했던 그 프로젝트였는데 말이죠. 저도 모르게 말도 안 된다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늘 차분하다고 자부하던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깨져나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봇공학팀의 시니어 연구원 마이크가 들어왔어요. 평소의 밝은 표정 대신 심각한 얼굴로 연구실에 들어선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죠. 아마도 같은 뉴스를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는 잠시 제 책상 앞에 서서 망설이더니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진지한 목소리였죠. 저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확 올라왔답니다. 태블릿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으며 저는 쏘아붙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그도 잘 알지 않느냐고요. 아시아의 기술은 항상 모방에 그쳤다는 말도 덧붙였죠.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뭔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어젯밤 읽었던 네이처 로보틱스의 논문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카이스트 연구팀이 발표한 그 논문은 기존 로봇공학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들의 연구 결과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구현 가능한 기술이었답니다. 마이크는 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태블릿을 슬쩍 제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화면에는 카이스트 연구소의 최근 실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죠. 결국 며칠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었어요. CTO의 강력한 권유도 있었지만 사실 그건 핑계에 불과했죠. 네이처 로보틱스의 그 논문이 밤새도록 제 머릿속을 괴롭혔거든요. 아시아의 기술은 모방에 불과하다던 제 말이 자꾸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그들의 연구 방법론을 되짚어보며 실없는 반박거리를 찾고 있었어요. 다 쓸데없는 고집이었죠. 대전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본한국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의 로봇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던 한국이 알고 보니 이미 스마트 시티와 첨단 기술로 가득한 미래도시였거든요. 제 고정관념은 그렇게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카이스트 로봇연구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험실의 첨단 장비들은 MIT의 그것을 단순히 능가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치 다음 세대의 기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특히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렬한 열정이 느껴졌는데 그건 단순한 학구열이 아닌 세상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빛이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를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죠. 이곳에 오기 전에 저는 마치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눈가리개가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답니다.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황현석 교수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전형적인 학자와는 전혀 달랐어요. 180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스타일리시한 수트 차림, 세련된 뿔테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빛은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을 떠올리게 했죠. 서울대 수석 졸업,
MIT 박사, 구글 로보틱스 수석 연구원을 거쳐 30대 중반의 카이스트 교수가 됐다는 그의 이력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마주한 그의 존재감은 그 이상이었답니다. 한국식 인사는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나사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탐낸다는 그의 연구팀을 이끄는 리더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그가 실험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동안 제가 알던 로봇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답니다. 거대한 테스트 트랙을 누비는 라이보2의 움직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았어요. 저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자랑, 아틀라스 로봇의 다소 기계적인 움직임은 마치 장난감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최경우 연구원이 보여준 태블릿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스탠포드와 MIT가 10년 넘게 풀지 못한 난제를 한국의 젊은 연구진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으로 해결해냈더군요. 그들이 자체 개발한 AI 제어 시스템은 마치 인간의 뇌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했고 에너지 효율성은 기존 로봇들의 3배 이상을 자랑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기술이 100%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점이었죠. 한국의 배터리 기술, 반도체 기술, AI 기술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결정체였답니다. 최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자꾸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제 오만한 고정관념은 이미 산산조각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시간이 천천히 멈추는 것 같은 순간이었답니다. 최첨단 기술의 향연에 압도되어 있던 실험실에 작은 휠체어 바퀴 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그 소리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제 의식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실험실 문가에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한 그 아이의 미소였답니다. 그 순수한 미소는 차가운 기계들로 가득한 실험실 전체를 단번에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수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녀는 라이브2를 희망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황현석 교수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죠. 세계적 과학자의 차가운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았거든요. 그 아이의 맑고 총명한 눈빛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어요. 선천적 장애로 걷지 못하는 자신과 같은 친구들을 위해 아빠가 만들고 있는 희망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저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꼈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로봇을 만든 건 군사 목적이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곳의 기술자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인류의 삶을 바꾸는 희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 순수한 아이의 미소가 저에게 가르쳐준 거였죠. 실험실을 나서려는데 문득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포스터였는데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친숙한 그 빨간색 로고가 한글로 새롭게 디자인되어 있었거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글 문구가 뭔지 디자인이 독특해 보인다고 물었어요. 그러자 황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답니다. 코카콜라의 새로운 로고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138년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변화라고 했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먼저 연락해왔다는 거였어요. 코카콜라 본사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 하나인 코카콜라가 먼저 연락을 했다니 믿기 힘들었거든요. 황 교수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이처 로보틱스에 실린 논문을 보고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실리콘밸리의 유명 VC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해요. 특히 MZ세대 트렌드 분석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이 이미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다는 거였죠. 문화와 기술의 시너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K-팝이 세계 음악 시장을 장악하고 K-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휩쓸던 것처럼 이제는 K-테크의 시대가 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황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라이브2의 마라톤 도전과 한글 로고의 출시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세계 최초의 기록과 138년 만의 브랜드 변신이 만나면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그들도 알았다는 거였죠. 내일 있을 특별한 발표회에 저를 초대하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직접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는 순간 이상한 설렘이 느껴졌답니다. 마치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달까요? 그 예감은 다음날 아침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답니다. 여의도의 한 특급 호텔 컨퍼런스룸은 마치 UN 총회장을 연상케 할 만큼 세계 각국의 취재진들로 북적였어요. CNN, BBC, 로이터,
세계적인 미디어들의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있었죠.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또 다른 파격적인 혁신이 시작될 거란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거든요. 특히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애틀랜타 본사 임원진들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138년 전통의 자부심과 엄격함이 묻어났어요. 코카콜라의 로고는 단순한 상표가 아닌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었으니까요. 그것도 한글로 바꾼다는 건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전이었을 테죠. 하지만 어제 본 라이브 2처럼 이 도전 역시 세상의 공식을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묵직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때였어요. 박지원 마케팅 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녀는 파리의 럭셔리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슈트 차림이었는데 그녀의 모습에서는 범상치 않은 자신감이 느껴졌답니다. 스탠포드 MBA 출신의 구글 마케팅 총괄을 거쳤다는 그녀의 화려한 이력이 무색하지 않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강인한 눈빛이었거든요. 첫 마디부터 충격적이었답니다. 코카콜라 138년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도전을 시작한다는 선언에 저는 무언가 전율 같은 것을 느꼈어요. 스크린 속 글로벌 CMO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것도 당연했어요. 코카콜라의 로고는 단순한 상표가 아닌 미국 문화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글로벌 CMO에 차가웠어요. 138년 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 중국도 일본도 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죠. 하지만 박지원의 미소는 오히려 더 깊어졌답니다. 마치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녀는 이 자료들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스크린에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한글이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라는 설명에 임원진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특히 모든 자음과 모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때는 평생 영어만을 고집해온 임원진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역력했답니다. 한글의 과학성에 흔들리던 임원진들의 표정이 더욱 놀라운 데이터 앞에서 크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MZ세대들의 한글 열풍이 생생하게 펼쳐졌거든요. 파리의 한 카페에서 한글로 블랙핑크의 가사를 따라 쓰는 프랑스 소녀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글 티셔츠를 입고 춤추는 젊은이들, 브라질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모습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소셜미디어의 반응이었어요. 틱톡에서 샵 한글 챌린지의 조회수가 10억 뷰를 돌파했다는 수치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일본어나 중국어 관련 챌린지의 5배라니 세계 문화 지형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박지원의 프레젠테이션은 절정에 달했어요. 제가 어제 본 라이브 2의 우아한 움직임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고 그 옆으로 JYP의 인기 아이돌들이 한글 로고가 새겨진 코카콜라를 들고 춤추는 영상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며 펼쳐졌답니다. 기술과 문화의 만남이 이토록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박지원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로봇공학의 혁신과 K-팝의 열풍,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순간 새로운 문화적 혁명이 시작될 거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죠. 라이브 2의 마라톤 완주와 함께 한글 로고가 전 세계 SNS를 뒤흔들 것이라는 그녀의 예측은 마치 예언처럼 들렸답니다. 박지원의 마지막 말이 끝나고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문득 어제 만났던 수진이의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단순한 과시가 아닌 인류의 삶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던 그 순수한 미소 말이에요. 그 순간 글로벌 CMO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138년 전통을 고수하던 그의 완고한 표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 특유의 겸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는 박지원의 말이 옳았다며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인정했어요. 특히 중국은 모방에 그치고 일본은 과거에 안주하는 동안 한국이 이렇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그의 말에 회의실 전체가 숙연해졌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제 카이스트에서 목격한 기술의 혁신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한국은 이미 기술과 문화의 완벽한 융합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세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박지원이 제게 다가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아침과는 또 달랐어요. 승리의 자신감 대신 깊은 사명감이 담겨 있었죠. 내일 있을 마라톤 대회에 저를 초대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싶지 않냐고 물었답니다.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설렘을 느꼈어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제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말이에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목격하는 듯한 감동이 저를 감쌌답니다. 어젯밤 박지원의 말처럼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에 설레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에 서 있었답니다. 상주시민운동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평소엔 조용한 지방 도시의 작은 경기장이었다고 하지만 이날만큼은 마치 올림픽 경기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활기가 넘쳤거든요. CNN, BBC, 로이터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미디어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고 심지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구글 로보틱스의 연구진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어요. 먹구름이 잔뜩 낀 날씨의 습도는 75%를 넘어섰죠. 통제실에서 날씨 데이터를 확인하던 최경우 연구원의 얼굴에 스치는 걱정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지난번 금산인 삼축제 마라톤에서 37km 지점에서 겪었던 실패가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듯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의 모습은 달랐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아이의 눈빛은 어제보다도 더 반짝였죠. 희망이를 향한 그녀의 믿음은 마치 태양처럼 환하고 확고해 보였답니다. 불안한 날씨도 지난번의 실패도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는 그저 작은 걱정거리로 느껴졌어요. 어쩌면 그 흔들림 없는 믿음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마침내 출발 신호가 울렸어요. 라이브 2가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답니다. 첫 발걸음부터 달랐어요. 마치 숙련된 마라토너처럼 자연스러운 보폭과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죠. 첫 10km 구간에서 라이브2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줬어요. 저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보여줬던 다소 기계적이고 어색한 움직임과는 차원이 달랐죠. 특히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답니다. 해외 취재진들의 연신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통제실에서는 최경우의 차분한 보고가 이어졌어요. 배터리 상태 85%, 모터 온도 정상, 관절 부하도 모두 안정적이라는 소식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우리가 1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그들은 이미 완벽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였답니다. 하지만 30km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배터리 소모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는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죠. 통제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최경우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때 제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봤던 그들만의 독자적인 AI 제어 시스템이 떠올랐거든요. 긴급 모드로 전환하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죠. 최경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황현석 교수의 단호한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자신의 기술을 향한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긴급 모드 전환 후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믿을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흐르는 가운데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AI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최적의 보행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미국과 유럽의 로봇 공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배터리 소모량 40% 감소, 최경우의 외침과 함께 통제실에서는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출신인 제가 봐도 놀라운 수치였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빗줄기가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라이브2는 마치 비를 즐기듯 달렸거든요. 미끄러운 노면을 오히려 이용하면서 완벽한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은 차라리 예술적이었죠. 마치 수십 년간 우천속 마라톤을 뛴 베테랑 주자 같았어요. BBC 기자가 마치 진화된 생명체를 보는 것 같다며 연신 셔터를 누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때 모니터링 화면 너머로 수진이가 보였어요. 빗속에서도 휠체어에 앉아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었죠. 박지원이 그녀의 휠체어 위로 우산을 받쳐 들고 있었는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당당한 마케팅 팀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한 소녀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언니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답니다. 이제 마지막 5km만 남았습니다. 최경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모든 게 명확해졌거든요. 왜 코카콜라가 138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 로고를 선택했는지, 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에 주목하는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마라톤 완주나 기술의 과시가 아니었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이 만들어낼 새로운 희망, 바로 그것이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미래였으니까요. 마지막 1km 지점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흐릿한 빛 속으로 상주 시민운동장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 전율은 아마도 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답니다. 빗줄기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역사적 순간을 앞둔 긴장감이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죠. CNN, BBC, 로이터를 비롯한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역사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경기장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반응이 물결처럼 올라오고 있었답니다. 샵 코리안 로봇, 샵 히스토리 인메이킹 같은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었죠.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그때였어요. 최경호의 긴장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터리 잔량 5%. 다른 나라였다면 이미 포기했을 순간이었겠죠.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의 업테크는 15km 지점에서 배터리 문제로 중단을 선언했고 일본의 아시모는 25km에서 더 이상의 도전을 멈췄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답니다. 라이브2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으니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10년간 연구하며 보아온 어떤 로봇과도 달랐어요.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아니 그보다 더 완벽한 움직임으로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있었답니다. 그때 전광판에 세계 각국의 로봇 기술 데이터가 떴어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죠.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km가 한계였고 모방 기술로 유명한 중국은 고작 15km, 로봇 강국을 자처하던 일본조차 25km에 그쳤다는 거요. 그리고 그들 모두의 한계를 가볍게 뛰어넘은 라이브2의 기록 41.5km가 마치 승리의 트로피처럼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이건 단순한 거리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자본력도, 중국의 대량 생산 기술도, 일본의 장인정신도 따라올 수 없었던 한국만의 독보적인 혁신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경기장에 JYP가 제작한 라이크 매직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답니다. 서구의 팝송도, 일본의 J-팝도 아닌 K-팝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처럼 이제 한국의 기술도 새로운 시대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빗물에 반짝이는 한글 로고의 코카콜라 광고판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138년 동안 고집해온 영어 로고를 한글로 바꾼 건 단순한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었죠. 미국 문화의 상징이었던 코카콜라가 한국 문화 앞에 고개 숙인 거였으니까요. 실시간으로 폭발하는 전 세계 SNS 반응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카이스트의 수석 연구원인 최경호가 수진이에게 걸어갔죠. 그의 손에는 엑소리앱이라 불리는 특별한 웨어러블 로봇이 들려 있었어요. 라이브2의 AI 보행 제어 기술을 응용해 개발된 이 재활 로봇은 인간의 근육과 신경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보행 패턴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답니다. 미국의 리앱 로보틱스나 일본의 사이버다인이 수년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과제를 한국은 해냈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10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풀지 못했던 신경근육 인터페이스 기술을 카이스트는 자체 개발한 나노 센서와 AI 딥러닝으로 해결했거든요. 수진이가 엑소리 앱을 착용하는 순간 경기장은 숨을 죽였어요. 라이브2의 자연스러운 보행 알고리즘이 수진이의 다리 근육에 실시간으로 전달되기 시작했고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근육들이 마치 깨어나듯 반응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죠. 처음에는 살짝 떨리는 듯했지만 이내 안정을 찾았어요. 엑소리앱의 탄소 섬유 프레임이 은은한 푸른빛을 내며 그녀의 다리를 지탱했고 내장된 수천 개의 나노 센서가 그녀의 의지를 읽어내며 완벽한 균형을 잡아주었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각 발걸음마다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로 만든 초소형 프로세서가 밀리초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했고 K배터리 기술로 구현된 초경량 전원 시스템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했죠. 특히 한국의 독자적인 생체 신호 처리 기술은 수진이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보조하고 있었답니다. 보행 재활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독일의 연구진들도 일본의 의료 로봇 전문가들도 이 광경 앞에서는 그저 경이로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얼마 전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하며 10억 유로를 투자했다는 독일의 재활 로봇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듯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혁신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라이보2의 자연스러운 보행 기술, 수진이의 다리를 지탱하는 재활 로봇, 그리고 전 세계를 매료시킨 한글 로고의 코카콜라까지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고 일본이 자신들만의 닫힌 생태계에 갇혀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한 발 더 나아가 있었답니다. 기술과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인류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마치 K-팝이 전 세계의 음악 산업을 재정의했듯이 이제 K-테크놀로지는 세계 기술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CNN의 특파원이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중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이제 우리는 코리안 이노베이션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광판 속 수진이의 첫걸음과 라이보2의 완주 장면이 나란히 비춰질 때 138년 역사의 코카콜라가 한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이제 세계 기술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답니다. 더 이상 실리콘밸리도 중국의 선전도 일본의 도쿄도 아닌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라이보2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이곳 상주에 집중되었답니다. CNN은 즉시 일반 방송을 중단하고 특별 속보를 타전했어요. 코리안 로봇 메이크스 히스토리 K-테크 레볼루셔나이지스 로보틱스 월드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라이보2와 수진이의 감동적인 순간이 전 세계로 전해졌죠. 특히 놀라웠던 건 SNS의 반응이었어요. 코카콜라의 한글 로고가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더니 순식간에 샵코리안 이노베이션 해시태그가 글로벌 트렌드 1위에 올랐답니다. 중국의 틱톡 유저들은 앞다투어 한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고 미국의 MZ세대들은 K-테크놀로지를 새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가 먼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서구의 오만함이 없었어요. 대신 진정한 동료이자 새로운 리더를 인정하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요. 시상식장에서 황현석 교수의 수상 소감은 그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날은 단순한 마라톤 완주나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K-팝이 세계의 음악을 바꾸고 K-드라마가 전 세계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듯이 이제 K-테크놀로지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시작한 거였죠. 그날 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새로운 르네상스가 한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디지털 혁명을 넘어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 휴먼테크 혁명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평가였죠.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이날의 감동을 정리하듯 저는 황원석 교수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전만 해도 저는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소에서 일하는 오만한 과학자였죠.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왜 K-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천재들도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는지를요. 시상대 앞에서 수진이가 건네준 한글 로고의 코카콜라 캔을 바라보며 문득 깊은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은 마치 라이보2의 완벽한 움직임 같았고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기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한국의 도전 정신이었답니다. 마치 세종대왕이 문자혁명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이제 한국은 기술혁신으로 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끝날 무렵 수진이가 조심스레 저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한글로 꾹꾹 눌러 쓴 글씨체가 마치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답니다. 다음엔 저도 마라톤을 완주할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완벽하게 이해했답니다. 미국이 효율을 추구하고 중국이 규모를 좇고 일본이 완성도에 집착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만든 디지털 혁명이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 한국이 만들어가는 휴먼테크 혁명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결코 실험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요. 그것은 기술과 인간의 마음이 만나는 순간 바로 그 접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기자로 살아온 10년 동안 이렇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특집을 준비하며 한국을 찾은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전쟁 다큐멘터리의 소재를 넘어선 역사의 아이러니였답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우정과 지원의 이야기 뒤에 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뜻밖의 진실이 숨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BBC 다큐멘터리 PD 안드레아 윌슨이라고 합니다. 붉은 곱슬머리에 초록 눈동자를 가진 전형적인 영국 여성이지만 시리아 내전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BBC 올해의 PD상을 받은 이력 때문인지 주변에서는 저를 전쟁 전문 PD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이번 취재는 제가 만들어온 어떤 다큐멘터리보다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인천국제공항의 첨단 시설에 먼저 감탄했답니다. 히드로 공항과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동선,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깔끔한 실내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늦겨울의 차분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묵직해지더군요. 마치 앞으로 펼쳐질 취재의 무게를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그것도 한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저는 이곳에 왔답니다. BBC 런던 본사에서도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프로젝트인데다 제게는 처음으로 맡게 된 단독 기획이라 설렘과 부담이 교차하는 중이었죠. 도착 로비에 세련된 대리석 기둥 사이로 우크라이나 특파원 안나 코발추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금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녀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맞이했는데 첫눈에 봐도 대단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지면서도 왠지 모를 날카로움이 감지되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달까요? 그래서인지 첫 만남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답니다. 안나는 세련된 스카프로 목을 감싼 채 진중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예요. 특히 전쟁 초기 지원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답니다. 마치 잘 짜여진 대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랄까요? 15년 동안 전쟁 취재를 해온 저널리스트로서의 직감이 알려주더군요. 그녀의 말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감은 불과 2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어요. 다음 날 KBS 아카이브실은 마치 나사의 관제센터를 연상시킬 만큼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했답니다. 높은 천장에서 내리비치는 은은한 조명 아래 8K 해상도의 대형 모니터들이 벽면을 꽉 채우고 있었죠. 그 웅장한 공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죠. 차분하면서도 힘이 실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뒤돌아보니 키 큰 남성이 검은 뿔테 안경을 치켜올리며 서 있더군요. 국방연구원의 이현승 연구원이었죠. 그의 맑은 눈빛에서는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한국은 진라면 5만 박스와 방탄복 2만 벌을 지원했습니다. 심지어 운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면서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숨을 멈췄답니다. BBC에서 취재했던 다른 국가들의 지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과 비교하자면 말 그대로 광속이었거든요. 더구나 물품 선정도 놀라웠어요. 전시에 가장 필요한 방탄복은 물론 따뜻한 한 끼를 보장할 수 있는 라면까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된 맞춤형 지원이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화면 속 젤렌스키 대통령이 진라면을 들어보이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장면이 나올 때 저는 문득 영국 정부의 지원 결정까지 걸린 시간이 떠올랐어요. 2달이나 걸렸던 그 관료적인 절차가 부끄러워질 만큼 한국의 발 빠른 대응은 충격적이었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고 집행까지 72시간이라니. 제가 중얼거리자 이현승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가 덧붙인 한마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라는 말에서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현승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고개가 무거워졌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뭔가를 참고 있는 듯한 무게감도 느껴졌거든요. 시리아 내전을 취재할 때 봤던 여러 나라의 지원은 대부분 정치적 계산이 먼저였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현승의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의 설명, 이면에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말을 멈출 때마다 안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GDP 대비 아시아 1위라는 한국의 지원 규모를 듣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BBC의 시니어 저널리스트로서 부끄러웠지만 사실 우리는 늘 유럽과
미국의 지원만 주목해왔거든요. 그런데 이현승이 보여준 차트의 막대 그래프는 제 선입견을 완전히 무너뜨렸답니다. BBC 서울지국으로 돌아와 편집실에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엑셀 시트 위로 숫자들이 춤추듯 나열되어 있었죠. 총 지원액 1억 달러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지원 방식이었답니다. 예를 들어 방탄복을 보낼 때도 단순히 물품만 보낸 게 아니라 현지 기온과 전장 환경을 고려한 특수 소재를 선택했더군요. 진라면은 현지 식수 사정을 고려해 끓이는 시간을 단축시킨 특별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심지어 의약품 포장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사용설명서까지 꼼꼼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에 절로 감탄이 나왔어요. 이현승이 전쟁을 겪어본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마치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답니다. 그의 눈빛에 스친 그림자는 이 지원 이야기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암시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현승이 모니터를 끄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나라이기에 가능했던 지원이었다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잠시 멈칫했답니다. 73년 전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난 나라가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 깊이 와닿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안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지는 걸 발견했답니다. 마치 죄책감과 불편함이 뒤섞인 듯한 그런 미묘한 변화였죠. 그녀는 서둘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저널리스트의 직감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편집실에서 이현승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좀 더 깊이 파볼 필요가 있다는 그의 조언에는 뭔가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무의식적으로 두드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첫날의 취재를 정리하는데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제 마음을 두드리더군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우정과 지원의 스토리 뒤에 70년이라는 시간의 먼지를 뒤집어 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그런 예감이었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며 내일의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취재가 제 기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처럼 평화로워 보이는 이 스토리의 표면 아래에 두 개의 전쟁을 이어주는 아이러니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안개비가 내리는 서울의 아침, 국방연구원 건물 앞에서 저는 어제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답니다. 웅장한 유리 외벽에 빗방울이 맺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의 놀라운 지원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던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짧게 울리더니 이현승에게서 단 한 줄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지난해 7월의 이태원 사건 기억하시나요? 지금 바로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석과 유리로 꾸며진 국방연구원의 현관을 들어설 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지더군요. 평소 같으면 반짝이며 빛나야 할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오늘따라 봄비에 젖어 흐릿하게 일렁이는 게 마치 곧 마주하게 될 진실처럼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평소엔 활기찬 로비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는 점도 이날의 특별함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답니다. 15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현승의 문자에 담긴 긴박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료실 문을 열자 그가 보였는데 평소의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답니다. 넥타이가 살짝 풀어져 있었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어떤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그가 책상 위에서 집어든 갈색 서류 봉투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보였어요. 이현승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봉투를 열자 A4 용지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맨 위 페이지의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우크라이나 외교관 이태원 폭행 사건 수사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로 줄줄이 이어지는 외교관, 면책특권 악용, 폭행, 증거인멸 시도 같은 단어들이 마치 총알처럼 제 시야에 날아들더군요.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자료실에 갑자기 노크 소리가 울렸어요. 문이 열리고 황영우 형사과장이 들어섰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답니다. 검은 양복 아래로 드러나는 단단한 체격과 15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은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서려 있었어요. 황 형사과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만취 폭행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였죠. 그의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적막한 자료실에 울려 퍼졌는데 단순히 하나의 사건을 넘어서는 뭔가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봄비는 그쳤지만 용산경찰서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형사과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모니터 앞에서 CCTV 영상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새벽 2시 13분 이태원의 술집 앞 만취한 우크라이나 외교관이 아무 이유 없이 한국 시민의 얼굴을 가격하는 순간부터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는 장면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외교관 신분증을 흔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그의 오만한 태도였어요. 황 형사과장은 놀라운 침착함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답니다. 한국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해요. 순간 제가 영국의 경우를 언급하며 즉각적인 외교 문제화를 거론했는데 그때 이현승의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우리의 참을성을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 그리고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말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분노를 드러내는 대신 차분하게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숙함이 느껴졌답니다. 석양이 물드는 이태원의 거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가 찾아내게 될 진실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해에 질 역의 붉은 노을이 이태원의 좁은 골목을 비추는 풍경이 마치 그날 밤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 술집 주인 김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는데 사건 이후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수차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연락의 내용이었죠. 사과가 아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대사관 측은 끊임없이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언급하며 수사 중단을 압박했다고 해요. 이현승이 건넨 외교부 내부 문건을 보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모든 과정을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기록해두었더군요. 영상 증거, 증언 녹취록, 대사관과의 교신 기록까지 마치 언젠가 터질 폭탄의 도화선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라면 즉각 외교적 공론화를 했을 거라고 말했죠. 그때 이현승의 눈빛이 깊어지더군요. 그는 전쟁의 아픔을 아는 나라가 보여준 배려였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건 현장을 떠나며 뒤돌아본 이태원의 밤거리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선 한국의 선의가 어쩌면 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이현승이 보여줄 자료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늦은 밤 BBC 서울지국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울의 야경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반짝이는 강남의 빌딩들 사이로 오늘 하루 목격한 두 개의 상반된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쪽에는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진라면과 방탄복을 보낸 따뜻한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밤중 이태원 거리에서 드러난 오만한 민낯이 있었답니다. 편집실에 들어서자마자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이현승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더군요. 그가 내일 보여주겠다던 자료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 잠을 이루기 힘들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전쟁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더욱 따뜻한 도움을 줬던 한국, 그리고 그 선의를 오만함으로 되갚은 우크라이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자꾸만 들었어요. 퇴근 직전 이현승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답니다. 내일은 한국전쟁 자료실에서 뵙겠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도대체 우크라이나와 한국전쟁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이 7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한반도의 아픈 상처와 맞닿아 있으리라는 것을.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째서 한국전쟁까지 이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연결고리를 알게 된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죠.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용산행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어젯밤이 취재 내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태원의 그 좁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째서 한국전쟁과 연결된다는 걸까요? 이현승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울리더군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문득 이 도시가 70년 전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았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리, 피난민들의 행렬, 그리고 그 속을 관통하는 소련제 탱크의 모습까지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더군요. 용산역에 내려 전쟁기념관으로 향하는 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어요.
웅장한 건물이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마치 70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 같아 보였답니다. 이현승이 기념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더군요. 오늘 보여드릴 것들은 아마 많이 충격적일 거예요 라는 그의 말에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예고는 정확했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기념관 안으로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넓은 전시실 한가운데서 김태준 교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인상이 무척 인상적이었답니다. 68년의 세월이 새겨진 주름 속에서도 젊은이들보다 더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거든요. 해군모를 쓴 채 곧은 자세로 서 있는 모습에서 군사 전문가로서의 위엄이 느껴지더군요. 무기체계 전시실로 이동하는 동안 김 교수의 설명은 마치 시간여행 같았어요. 1950년의 서울로 우리를 데려가는 듯한 생생한 묘사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멈췄답니다. 그 앞에는 거대한 강철 괴물이 서 있었죠. 녹슬고 찌그러진 T-34 탱크였어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더군요. 1950년 6월 28일 새벽 안개를 가르며 서울 시내로 진입한 이 탱크가 시청 앞거리를 지나 남대문을 향해 진격하던 순간을 마치 어제 일처럼 설명해 주셨어요.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심장부가 함락되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답니다. 그때 이현승이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는데 그건 하리코프 공장의 생산 기록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이 도시에서 탱크가 대량으로 생산되어 북한으로 보내졌다는 내용이었죠. 낡은 문서에 구겨진 글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러시아어로 쓰여진 생산일자, 수량, 그리고 목적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제 이태원에서 본 우크라이나 외교관의 오만한 태도가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 나라가 70년 전 한국을 초토화시킨 무기를 만들어 보낸 곳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용산구에 자리 잡은 군사연구소는 마치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했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과는 달리 자료실 안에는 70년 전의 공기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현승이 꺼내놓는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충격이 깊어져 갔어요. 낡은 문서철 속에서 발견된 내용들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6.25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무기의 상당수가 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북한군의 훈련 기록이었어요.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군사기지에서 북한군 장교들이 탱크 운용 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책상을 짚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였어요. 자료실 문이 열리면서 안나가 들어왔는데 평소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창백한 얼굴로 들어선 그녀의 눈에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이현승과 제가 보고 있던 자료를 힐끗 보더니 마치 뜨거운 불을 본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의미심장하더군요. 국가기록원 특별열람실의 오후는 평소처럼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리는 70년 전 문서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마치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봄비였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열람실 안에 휴대폰들이 일제히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어요. 이현승이 먼저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군요. 뉴스 속보였어요.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야스쿤이 신사를 참배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그의 SNS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일본 지도까지 올라와 있었답니다. 더구나 그 게시물에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며 일본을 치켜세우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죠. 김 교수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생을 군사 역사 연구에 바친 노학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이내 분노로 붉어지더군요. 그의 떨리는 손이 연구 자료들을 무의식적으로 구기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70년의 세월이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임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열람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발견한 과거의 기록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재의 사건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김 교수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적막한 열람실을 울렸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이현승이 나중에 말해주더군요. 평생을 군사 역사 연구에 바친 학자답게 늘 차분하고 객관적이었던 그였는데 이날만큼은 달랐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그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면서
그 목소리에 담긴 70년의 한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김 교수의 손에 들린 자료철은 1950년대 초 우크라이나 하리코프 군수공장의 상세한 생산 기록이었어요. 낡은 종이 위로 타자기로 친 듯한 숫자들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는데 그 차가운 숫자들 하나하나가 한국인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죠. 서울 점령 당시 사용된 T-34 탱크 37대, 자주포 128문, 그리고 수많은 총기류. 이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의 목숨을 앗아갔는지를 보여주는 피해 통계도 함께 있었답니다. 창가에 기대어 서 있던 이현승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봄비가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을 가만히 보던 그가 입을 열었는데 평소에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는 과거 한국전쟁 때나 지금이나 우크라이나의 이중적인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역사의 수레바퀴가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특히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인 한마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마치 예언처럼 들리더군요. 특별열람실을 나서는 길에 봄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늘도 우리의 마음처럼 무거워 보였달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깊은 감동이 일었답니다. 70년 전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매민 한국의 모습이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로 보였거든요. 밤늦게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전쟁의 폐허 위에 이런 찬란한 도시를 일궈낸 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의 성숙함을 보여준 것이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몰랐답니다. 다음 날 우크라이나 방산포럼과 관련해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그리고 그 충격은 지금까지의 어떤 반전보다도 더 뼈아픈 것이었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BBC 서울지국에서 한 통의 우크라이나발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포노마렌코 대사의 날선 비난이 눈에 들어왔죠. 키이우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포럼에 한국 기업들이 불참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어쩐지 가슴 한켠이 불편하더군요. 어제 밝혀진 70년 전의 진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러다 화면을 넘기던 중 계룡대 카덱스 2024 소식을 보게 됐는데 그 차이가 너무나 극명했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한국의 대표 방산 기업들은 물론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까지 대거 참가해 성황을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 방산업계의 자부심을 보여주듯 말이죠. 현장 취재를 위해 계룡대로 향하는 길, 이현승이 들려주는 설명 하나하나가 놀라웠어요. 불과 70년 만에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죠. 게다가 계룡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답니다. 드넓은 비상활주로를 가득 메운 첨단 무기 체계들이 마치 한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듯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특히 활주로 중앙에 자리 잡은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멎더군요. 영국의 군사 전문 기자로서 많은 전투기를 봐왔지만 KF-21의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시스템은 단연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전시된 차세대 장갑차 역시 놀라웠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진을 찍고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면서 문득 씁쓸한 생각이 들더군요. 70년 전 우크라이나산 탱크가 서울을 유린했던 그때와 지금 두 나라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달까요? 계룡대 활주로에서 KF-21을 촬영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갑자기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더군요. 포노마렌코 우크라이나 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때문이었죠. 그의 글은 마치 질책하는 듯한 어조로 가득했어요. 세계 30개국의 방산기업이 참가한 포럼에 한국 기업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는가 라며 초청장을 받고도 불참한 이유를 따지듯 물었더군요.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지는 걸 보면서 이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직감할 수 있었답니다. 이현승의 제안으로 서둘러 외교부 브리핑룸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그의 표정은 무거웠는데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답니다. 브리핑룸에서 마주한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우크라이나 지원 내역을 정리한 문서였는데 그 규모와 내용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무려 10억 달러, 전쟁 발발 72시간 만에 이루어진 긴급 지원부터 시작해서 진라면 5만 박스, 방탄복 2만 벌, 의약품, 심지어 운송비용까지 모두 한국이 부담했더군요. 각 물품마다 꼼꼼하게 적힌 발송 날짜와 전달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제 본 T-34 탱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더군요.
차가운 철제 괴물이 서울 거리를 짓밟던 그 순간의 기록들, 그리고 그 탱크를 만든 곳이 현재의 우크라이나라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답답하게 누르는 것 같았어요. 브리핑룸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가운데 이현승의 손이 문서를 꽉 쥐더군요. 그의 손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답니다. 70년 전의 아픔을 뛰어넘어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돕기 위해 이토록 따뜻한 지원을 한 한국에 이런 식의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대하다니. 이현승의 깊어지는 한숨 소리가 브리핑룸을 무겁게 채웠어요. 그의 한숨에는 실망감,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70년의 세월도 치유하지 못한 깊은 상처가 묻어있는 것 같았답니다. 문득 창밖을 보니 봄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듯이 말이죠. 그때 이현승이 노트북을 펼쳐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여줬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한국의 진심 어린 지원은 단 한 줄도 없이 오직 한국 기업들의 불참만을 부각시키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매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더군요. 갑자기 머릿속에 어제 본 자료들이 스치면서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쟁 기념관에서 본 그 차가운 철제 괴물, T-34 탱크가 서울 거리를 짓밟던 흑백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기록, 70년 전 우크라이나산 탱크로 이 도시를 유린했던 그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답니다. 오후 늦게 BBC 서울지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편집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라면 자신만만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던 안나가 이날은 묘하게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편집실을 찾았죠. 그동안의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깊은 자책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말없이 편집 화면을 바라보던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더군요. 진라면으로 시작된 한국의 발빠른 지원부터 묵묵히 이어진 인도적 지원, 그리고 과거의 아픔까지. 이 모든 것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다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우크라이나 본국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안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밤늦게까지 편집실에 남아 마지막 장면을 다듬으면서 이현승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죠. 진정한 협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한국은 그것을 70년의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보여주었지만 정작 도움을 요청한 우크라이나는 그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만 같아 안타까웠답니다. 편집 화면 속에는 3주간의 취재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전쟁 기념관의 T-34 탱크부터 시작해 계룡대의 첨단 무기들, 그리고 외교부의 지원 기록들까지. 이 화면들을 하나하나 이어가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방산강국으로 우뚝 선 나라. 더욱 놀라운 건 과거의 깊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망설임 없이 돕는 그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반면 우크라이나의 모순된 행보를 지켜보며 한 나라의 진정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깨달았답니다. 마지막 장면에 페이드아웃 효과를 넣으면서 문득 이 다큐멘터리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전쟁 보도도 평범한 외교 관계 분석도 아니었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무엇인지, 또 역사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담은 깊은 성찰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편집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이야기가 아닌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테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